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변화는 필요에 의해서 강제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면서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금융의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코인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연하게 어찌어찌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죠. 그런 변화가 딱 와닿으면서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거창한 얘기 말고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느끼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영상 아래 댓글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느끼고 경험해본 기존 금융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크레딧 카드 결제 시스템 관련 개발을 오래 해왔습니다. 2000년 초반에 전자상 거래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전자상 거래는 결국 카드 결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카드 결제를 붙이고 쇼핑 카드를 만들어서 다른 사이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개발들을 오래 해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카드 결제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하면 할수록 이거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안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면서 거기에 맞춰만 가야 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어쩌면 대안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우리가 오랫동안 답은 없지만 뭔가 막혀있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크레딧 카드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면 한 80년 정도 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자, 마스터카드. 물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죠. 그렇지만 크레딧 카드를 이 안에 넣은 것뿐입니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편리하게 기존 금융, 기존 크레딧 카드 시스템을 사용하게만 해준다. 결국은 이건데요. 일단 크레딧 카드 결제 시스템을 보자면, 제가 일단 기존 금융의 문제점, 이 주제로 나눌 텐데, 첫 번째로 크레딧 카드 결제. 크레딧 카드 결제를 하려면 일단은 머천이, 상점 주인들이 이 카드 어카운트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카드를 긁을 때마다 이런 카드를 긁을 때마다 이 수수료가 다릅니다. 똑같은 비자여도 어떤 경우는 더 많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더 수수료가 낮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69%인데 만약에 손님이 카드를 안 가지고 와서 번호만 불러주면 그걸 손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더 수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서 결제를 하게 된다면 우편 번호가 있는데 우편 번호가 맞지 않는다, 모른다, 이런 경우는 또 더 비싸지게 되고, 또 주소가 맞지 않으면 더 비싸지게 되고, 그리고 카드에 보면 세 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비자 카드. 그게 맞지 않으면 더 비싸지던지 아니면 디클라인, 결제 거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가격은 비싸지게 되는 걸까? 수수료가. 불안하면 결제를 거부하면 될 텐데 리스크에 따라서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첫 번째 레벨 1.69%. 그런데 카드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 1.99%. 주소가 맞지 않으면 더 위에, 이런 식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수수료를 더 받는데 리스크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건 유사시에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력이 동원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카드를 착 긁고 밥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자기는 카드 쓴 적 없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카드 회사에 이거 내가 쓴 게 아니다, 도용된 거다,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거 손님이 안 썼다는데. 그러면 제가 싸워야 됩니다. 손님이 맞다, 분명히 와서 사인까지 하고 밥을 사갔다 라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밥 한 그릇 값 이거 2, 30불, 뭐 3, 4만 원 그 정도
다시 찾자고 이걸 작성해서 뭘 보내고 이거 귀찮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손님이 사인한 거 이거 보내줘도 손님이 그거 내 사인 아닌데?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인이 손님 사인이란 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대충 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 손님 사인이 맞다, 카메라로 이 사람이 와서 사인한 것까지 막 얼굴까지 대조해서 보내줘도 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카드 회사는 손님 편이에요. 그래서 이 머천 측에서는 그냥 먹어 에이씨 하고 그냥 포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100 미만은 아무 대응도 안 합니다. 인건비가 더 나오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게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제죠. 그러면 식당 주인이 손님이 와서 밥 사갈 때마다 사인하게 하고 그 광경을 카메라로 탁 찍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손님 신분증 달라고 그래가지고 앞뒤로 사진을 찍어서 이걸 함께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그런 것까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횟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상습범들은, 이거 아는 사람들은 툭하면 뭐 사고 자기 쓴 적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비싼 물건을 파는 회사들은 손님들한테 아예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신분증을 앞뒤로 카피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배송을 하는 회사들은 딜리버리된 자료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진짜로 카드를 훔쳐가서 이걸로 막 긁어대면서 밥도 사고 옷도 사고 파티를 막 해대면 어떡하나요? 그럼 제가 카드 회사한테 얼른 전화해서 그거 저 아니에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카드 회사에서 얼른 다 돌려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카드 회사. 그런데 카드 회사는 어디서 그 돈을 나서 저에게 다 갚아주고 돌려주고 저를 안심시켜주고 믿음을 주는 걸까요? 예전에 그동안 저한테 많이 뜯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회사에서 업주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막 빨대를 꽂고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 해줘도 남고 또 남습니다. 업주들만 굉장히 억울한데, 업주 같은 경우 손님이 진짜로 와서 카드를 썼고 그 사람 얼굴도 확인했는데 누군지도 아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카드 안 썼다고 우겨대면 이거 정말 너무 억울한데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얼굴도 있어요 하고 싸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카드 회사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업주가 그 사람이 사인했던 거 또 그 사람 얼굴까지 나온 거 그냥 사진으로 탁 찰칵 찍어서 보내주면 카드 회사 직원이 보고 이거 그 사람 수염이 없네, 그 사람 아니네, 그러면 업주는 그냥 메롱되는 거고 너무 억울하죠. 그 사람이 맞아, 그 손님이 사기 쳤다, 그러면 업주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공정한 결정을 내려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요즘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결제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카드 결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카드로 많이 쓰시죠? 현금 이제 거의 안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랜잭션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결정을 내린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영혼 없이 대충 보고 그냥 이거는 패스, 이거는 머천 승, 이거는 손님이 승, 이렇게 그냥 대충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머천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손해를 보는데 참 이거 너무 억울해요. 머천은 웬만하면 지니까 대응할 필요도 없고 대응도 안 하고 거의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허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입이 더 많이 필요할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타민 사이트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러고 신청을 하면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비자 카드 18%입니다. 18%. 와. 보통 식당에서는 뭐 2%, 3% 그런데 비타민 회사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회사, 또 성인 사이트 이런 것들 하다가 망해버릴지도 모르는 사기가 많이 엮일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6개월치를 묶어놔요. 그냥 혹시 돈만 받아먹고 서비스를 안 해줄까 봐.
그렇다 보니까 너무 비즈니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되고 인원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좀 무식한 모델이죠. 허점이 벌써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 크레딧 카드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공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년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앉아서 서류를 보고 이건 사기네 아니래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전에 제가 도와드리는 분이 계시는데 사업체, 식당인데요. 이분들 크레딧 카드 서비스를 제가 셋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는데 갑자기 이상한 주문이 막 들어와요. 한두 개가 아니고 몇십 개가 막 다다다다닥 들어와요. 처음에는 오다가 많은 줄 알고 좋아했는데 이거 수상해 보니까 제대로 된 주문이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음식을 막 만들어서 와 오늘 매상 많이 올라간다고 신났는데 음식을 막 10개, 20개, 30개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이상해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짜 같은데 하고 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안 받아요. 사기네 하고 이제 이 오다 처리를 안 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몇십 개, 몇백 개가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나. 주문이 들어오면 이걸 이제 딱 버튼을 눌러서 accept 누르면 카드가 차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띵띵띵띵 울려대니까 비즈니스에 지장이 많죠. 그래서 이걸 꺼버렸습니다. 태블릿에서 울리는데 태블릿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켰더니 또 들어와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꺼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카드 회사에서 이 머천 계정을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보니까 이 머천이 이 식당에서 이상한 트랜잭션이 너무나 많습니다. 카드를 가져다가 막 몇백 개, 한 2,000개 정도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이놈들 사기다 하고 자동으로 정지를 시켰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경우는 사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태블릿을 끄고 한 번도 그걸 받아서 차지를 한 적이 없다. 이걸 보여드려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웹사이트가 그냥 동네 사이트는 아니고 사용하는 서비스가 오라클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베이스도 하는 거기 자회사입니다. 꽤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설정에서 I'm not a robot 하고 로봇가 아니다 하고 고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켜놓으면 그런 자동화된 공격은 어느 정도는 걸러낼 수가 있는데 그걸 매번 누르려면 귀찮으니까 이제 옵션입니다. 그걸 빨리 눌러서 실행을 해라. 그래서 일단은 그런 주문은 막아야 되니까 하고 제가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대응까지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답이 없습니다. 이걸 풀어줘야지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는데 차지는 계속해요. 그래서 결제해서 매상은 올라가는데 돈이 입금이 안 됩니다. 카드 회사에서 이걸 다 묶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알았다. 검토해보고 연락 주겠다.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 피가 마릅니다. 몇 달째 입금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몇 달째 카드를 긁었는데 그게 입금이 안 된다. 그럼 망합니다. 망해.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은 거의 망했습니다. 거의 망하고 거의 뭐 인생을 포기할 뻔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막 하도 하소연을 하니까 저도 전화를 걸고 저도 또 연락하는 방법이 있어서 따로 이런 경우 빨리 처리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법정 소송 들어간다 하고 제가 막 협박까지 해가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위에 매니저급 되는 데서 이제 결국은 연락이 왔는데 이걸 해결하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너무 분노를 하셨는데 저도 제가 봐도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이건 사기가 아닌 게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충분히 자료를 제공했는데도 그 카드 회사에서 어떤 개인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급할 게 없습니다. 자기네들 할 거 다 하고 중간에 휴가를 가야 되면 휴가도 가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니까 더 세월아 내월아 흘러가도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이 식당 주인만 피가 마르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누군가가 개입이 되어서 결정을 내려주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만 하는 이런 시스템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
코인으로 결제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코인으로 처리를 한다고 사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지불을 했다면 돌려주는 건 없습니다. 그걸 끝입니다. 룰은 명확하다. 코인 자체 해킹에 대해서는 업주가 알 바가 아닙니다. 돈만 받으면 됩니다. 물건 줬으니까 돈 받으면 끝. 코인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거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자, 이제는 은행 수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은행 수표. 여러분들 수표에 사인을 하시죠? 사인을 하는데 가끔씩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사인이 좀 이상하다고. 제 사인이 맞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전에 은행에 가서 한 사인하고 좀 달라졌어요, 제 사인이. 그래서 제 사인 맞다고 여러 번 자꾸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사인을 좀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사인이란 게 열심히 연습하면 남의 사인 똑같이 할 수도 있겠죠. 사인을 빚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아주 옛날입니다. 자기 여자친구 집에 갔더니 종이에 막 자기 사인이 있다고.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 사인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둘이 결혼할 사이였기 때문에 뭐 은행 계좌를 같이 쓰기로 했으니까 괜찮은데 괜히 찝찝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사인 연습하면 똑같이 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어떤 서류에 사인을 했다면 그거 정말로 여러분이 사인한 게 확실한 걸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서류 하나 주시면 제가 그거 복사해서 거기서 사인을 따와서 수표에다가 그 사인 붙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예전에야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그런 사인을 따다가 놓고 이런 게 어려웠지만 요즘은 뭐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은행 수표도 굉장히 이 허점이 많은데 문제가 수표에다가 사인을 딱 하면 수표를 받아요. 그러면 받은 수표를 내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면 내 은행이 이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연락을 해서 이 계좌에 충분히 돈이 있냐, 이 수표를 처리해도 되냐, 오케이를 받으면 그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와서 그걸 쓸 수 있게 되기까지는 2, 3일이 걸립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죠. 코인 같으면 바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송금 시스템, 이거에 또 최적화된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엉성한 시스템으로 그나마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뭔가 해결책을 내세운다고 하는 게 바로 이체크라는 겁니다. 이체크. 이체크가 뭐냐면 어느 날 어디 뭐 전화회사 같은 데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돈을 안 내서 전화 서비스 끊겠다고. 그러면 돈 낼게요. 당장 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서비스가 끊기지 않으니까. 카드로 내도 되나요? 그러면 이제 카드 안 받아요. 수수료 나가니까. 체크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체크 보내면 또 우편으로 보내고 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담당자가 체크 번호만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계좌 번호만 주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체크 꺼내서 체크 번호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체크 번호, 계좌 번호하고 체크 번호를 주면 이제 10분 안에 처리가 된다. 그래서 진짜 좋네. 저는 이거 처음 듣고 와, 이게 바로 혁신이란 건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바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결한 건 뭐죠? 제가 수표를 써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우표를 붙여서 보내면 우체부 아저씨가 그걸 메고 가서 이 회사에 갖다 주는 거. 거기까지만 시간을 절약한 겁니다. 그 다음은 제 은행에 연락을 해서 돈 있어? 처리해도 돼?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체크인데 이 이체크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 은행 계좌 번호와 제 개인정보만 알면 이 이체크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화회사가 저한테 전화 걸어서 제 개인정보 알고 있잖아요. 제 주소와 이름 이런 것들. 그리고 제 체크 몇 번으로 해주세요 하고 말해줬으니까 처리를 한 건데 2년 전에 제 아내가 운영하는 이 비즈니스에서 수표를 써줬습니다. 직원한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직원은 그만뒀고 한 연말이 돼서 한 1년 거의 가까이 지나서 이상한 이 트랜잭션이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연말에 들어서면서 막 갑자기
이게 몇만 달러대로 이제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네. 우리 쓴 적 없는데 비즈니스 계좌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은 트랜잭션이 너무나 한 10개월간 그런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크레딧 카드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체크를 누가 써갔나 알고 봤더니 이 체크와 연결이 되어서 이게 빠져나간 건데 저희 직원이 체크를 받았잖아요. 월급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 회사 정보가 다 있습니다. 계좌 번호까지 있어요. 체크를 받았으니까 써 있잖아요. 계좌 번호가. 그러니까 이 체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계좌에서 빼가 이걸. 아마존에 연결을 했습니다. 아마존에 체크와 연결하는 옵션이 있는데 자기 체크라고 우리 체크 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이걸로 뭘 사고 쇼핑을 신나게 했습니다. 학교 등록금까지 이걸로 냈어요. 와,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은행에 당장 전화를 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확인 안 하냐? 그랬더니 은행 측에서는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어디서 이런 체크가 들어오면 처리를 그냥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우리 아니에요 하고 말하기 전까지는 은행에서는 바로 처리합니다. 아마존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개인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체크를 바로 받아서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냐? 그랬더니 아마존의 시스템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개인정보, 회사 정보를 알고 입력을 하면 그냥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비즈니스하고 체크 번호만 있는 거니까. 우리 회사 뭐 명함을 가져갈 필요도 없을 테니까. 야, 이걸 보고 제가 이거 너무 엉성한데? 은행에다 막 따졌죠, 제가. 이거 법적 대응하겠다. 그랬더니 은행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지난 3달까지만 돌려줄 수 있다. 그 전은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다. 결국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이 직원한테 겁을 줬죠. 다 갚아라 다시. 안 그러면 너 평생 감옥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이제 이 겁먹어가지고 이 직원이 알았다 갚겠다 해가지고 변호사랑 조율을 해서 이제 돈을 받아냈는데 뭐 한 몇 달 내다가 직원이 돈을 또 안 내요. 그렇다고 또 이거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넣네 어때네. 이것도 그런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받고 한 3분의 1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배운 레슨. 야, 은행 시스템 너무나 엉성하다. 특히나 이 체크 미국에 계신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은행에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상한 트랜잭션이 있나 없나.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상한 트랜잭션이 있으면 내 책임이에요. 정말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엉성한 이 은행 시스템에서 송금망이 안 되니까 실시간으로 이걸 좀 빨리 해보겠다고 이런 편법으로 이 체크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완전히 구멍입니다, 구멍.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아주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포착하고 있는 그런 허점들 낱낱이 영상 아래 남겨주시면 모두가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효율적인 시스템이 더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장거리 전화가 아주 비쌀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하려면 예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제 여자친구가 생겨서 한국에 있는 아가씨와 매일 통화를 하는데 오빠 전화세 많이 나오니까 끊어. 그럼 여기서 끊을 수 있나요, 남자가? 괜찮아. 그리고 이제 전화를 계속 하잖아요, 밤새. 한 달에 $2,500가 나왔는데 전화세가. 쫓겨날 뻔했죠. 어쨌든 이렇게나 장거리 전화비가 비쌌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인터넷망 위에서 장거리 전화가 이루어집니다. 보이스 오버 IP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탁탁탁 연결해서 전화를 하면 무료로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만 내면. 쉽게 얘기해서 카톡으로 여러분들 전화하면 공짜잖아요. 음질도 요즘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막 보편화되기 시작할 때 장거리 전화 회사들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위협을 받았겠죠, 처음에. 자기 밥그릇을 뺏어가니까. 그래서 로비 활동을 해서 이 인터넷 전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도록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의회에서 이게 거절을 당했죠. 미래 혁신을 막는 거니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대적 요구. 인터넷 전화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화는 결국은 일반화가 되고 확산되고 장거리 전화 회사들은 이제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는 전화세 무서워서 전화를 빨리 끊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시대적 요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치 장거리 전화를 인터넷 위에서 구현을 했더니 너무나 효율적인 이런 통신 체제가 만들어진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금융 시스템, 너무나 오래된 뭔가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이런 시스템 빨리 교체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변화가 단번에 일어나지는 않겠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율이 되어가면서, 그리고 또 많은 저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죠. 저항이 있을 텐데 그런 저항을 뚫고 결국은 변화는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